방송 화면에 비친 건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차량 행렬이었죠. 수백 대의 미군 장갑차와 트럭들이 기지에서 빠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성조기가 내려가는 순간은 상징적이었습니다. 70년 넘게 한반도의 상징처럼 존재하던 미군이 더 이상 힘의 과시자가 아닌 떠나는 자로 보였으니까요. 미국이 자랑하던 군사적 패권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장면이었고, 세계가 동시에 숨죽여 바라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긴 행렬을 보는 순간 바로 떠오른 게 베트남 전쟁 말기의 4.20 철수였을 겁니다. 미군은 한때 자신들이 동북아의 수호자라 주장했지만 결국 카메라 앞에 남은 것은 패퇴하는 군대의 이미지였습니다. 특히 미국 국내 언론조차도 이 모습을 숨기지 못했고 CNN은 역사가 바뀌고 있다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미군이 떠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워싱턴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급히 썼지만 실제 장면은 이미 카메라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철수는 결국 강요된 퇴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미국의 국격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미군 철수는 사실상 양국이 합의한 조치이며 명예로운 철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된 조치였다면 왜 성조기를 내리는 순간 병사들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었겠습니까? 왜 그들의 시선이 땅을 향했겠습니까? 명예로운 합의였다면 환송식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은 건 어두운 새벽에 몰래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1945년 해방 이후로도 미군의 주둔은 일종의 불완전한 독립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워싱턴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의 완성,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 남긴 역사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의 반응입니다. 베이징과 도쿄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동시에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물러나면 그동안 한국을 억제하던 가장 큰 고삐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지킨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독립은 곧 중국과 일본에게 전략적 악몽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분명 한국이 독자적 군사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 동북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적시했을 겁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군이라는 안전핀이 있어야만 한국을 견제할 수 있었는데 그 안전핀이 빠져나간 순간부터 일본 스스로가 더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철수가 미국의 전략적 후퇴냐 아니면 한국의 전략적 승리냐?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봅니다. 워싱턴은 통제력을 잃었고 서울은 독립을 획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본 쪽은 미국이고 이익을 본 쪽은 한국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문건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워싱턴을 향한 일종의 전략적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라. 이 한 줄은 미국의 오랜 패권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전진기지라 자부했지만 서울이 내린 이 명령 앞에서 백안과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후 통첩이 갖는 무게는 예상 불가능성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늘 자신들이 명령하고 한국은 수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조지아 사태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수갑에 채워 끌려간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더 이상 종속은 없다라는 확신을 굳힌 겁니다. 그러니 최후 통첩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계산된 정치적 선언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워싱턴이 충격을 받아 대응할 틈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는 주말 동안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부대들은 짐을 싸고 있었죠. 사실상 한국이 먼저 판을 뒤집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강제 퇴거당한 세입자 같은 모습이었죠. 반면 서울은 주권국가답게 집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이 위험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이 군사적 공백을 틈타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천궁 3, 현무 6, KF-21 같은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공에 외친 게 아니라 탄탄한 산업과 군사력이라는 기반 위에서 최후 통첩을 내린 겁니다. 동의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든 그들도 속으로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패와 칼로 무장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군사적 모험을 감행했다가는 한국의 자주적 무력 앞에서 곧바로 참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최후 통첩이 미국 국내 정치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가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왔는가라며 서로를 비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변명했지만 실상은 동맹국에게 퇴짜 맞은 지도자라는 굴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 통첩이 국민들에게 준 심리적 효과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환호한 건 단순히 미군의 철수를 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이 장면은 1980년대 민주화 시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처럼 국민들이 외쳤던 건 자유와 주권이었고 이번에도 그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국을 밀어낸다면 앞으로 세계 질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라는 것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부속국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적 구도를 짜는 주체입니다. NATO든 인도-태평양 전략이든 모두 한국을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 그 불빛은 마치 패전국의 퇴각처럼 보였습니다. 수백 대의 장갑차, 군용 트럭, 연료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했고 그 안에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창밖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깃발을 흔들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겠지만 이번에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군사 강국을 자부하던 미국이 몰래 떠나는 자로 전락하는 순간 카메라에 잡힌 병사들의 어두운 얼굴은 워싱턴의 무기력함을 상징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70년 종속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고 국제 언론에는 미국 패권의 균열을 상징하는 화면이었습니다. 특히 BBC는 한반도에서 패전 행렬이 펼쳐졌다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NHK조차도 이건 전략적 후퇴가 아니라 명백한 철수라고 평가했죠. 미국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건 바로 병사들 얼굴에 비친 패배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심리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어디서든 승리를 자신하던 군대가 이제는 동맹국 땅에서조차 머리를 숙이고 퇴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전략적 균열 그 자체입니다. 이는 베트남 4.20 철수 장면과 비교될 만한 역사적 장면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부 미국 언론은 이를 질서 있는 철수라고 표현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질서가 아니라 무력함이었죠. 병사들은 웃지 않았고 음악도 없었으며 환송식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화문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으니 대비 효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떠나는 장면과 한국이 환호하는 장면이 동시에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누구도 미국의 주장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명예롭게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쫓겨난 듯한 모습이었죠. 경사들의 고개 숙인 모습은 바로 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수십 년간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동맹의 균열과 패권의 몰락을 드러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역시 이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억제자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베이징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북아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고, 도쿄는 이제 일본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남았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장면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군의 철수를 단순히 방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 산업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맞이한 것이죠. 천궁 3화 현무육, KF-21과 KSS-3 같은 무기체계가 이미 한국의 방패와 창을 대신하고 있었기에 미국이 떠나는 순간 한국은 불안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동시에 한국발 속보를 송출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적이었습니다. CNN은 화면 상단의 굵은 글씨로 코리아 오어더즈 U.S. 트루프스 아웃 어메리커즈 롱거스트 얼라이언스 엔즈즈인 디스그레이스라는 자막을 내걸었고, BBC는 베트남 이후 가장 치욕적인 미군 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NHK는 놀랍게도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없다라는 분석을 내보냈고, CCTV조차도 한반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의도치 않게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켰죠. 언론의 논조가 이렇게 일제히 모인 적은 드뭅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국제 언론들이 이 사태를 단순한 군사 철수가 아닌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본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국 패권 시대의 균열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는 더 노골적으로 이제 서울은 워싱턴의 피보호국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부 미국 언론이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폭스뉴스 같은 보수 언론은 이는 단지 전략적 재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화면에 비친 병사들의 굴욕스러운 모습은 어떤 말로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 장면을 다시 공유하며 이건 미국의 퇴각이라 평가했으니 미디어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언론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미국의 족쇄에서 벗어났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을 달았고, 이는 일본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독립을 선언했으니 일본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반면 한국의 언론들은 이제야 진정한 독립이라며 국민적 자긍심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역시 CCTV와 한국시보를 통해 소식을 전했지만 어조가 미묘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실패를 조롱하는 듯했지만 속내는 불안이 역력했죠.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동북아 균형을 흔들면 중국의 대외 전략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조차 이제 한국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제 언론의 프레임이 단순한 보도를 넘어 여론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미국의 패퇴 장면을 생생히 봤고, 그와 동시에 서울 광장에서 환호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극적인 대비는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고 미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은 스스로 주권을 지키는 나라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가 연일 톱뉴스로 한국을 다룬 건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새로운 권력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아무리 전략적 조정이라 포장해도 국제 여론은 이미 한국의 승리, 미국의 굴욕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여론은 앞으로 미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겁니다. 미군 차량 행렬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바로 그 순간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은 완전히 다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영원한 독립을 외쳤고 일부 시민은 세종대로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70년의 그림자는 끝났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선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고 이는 세계 언론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단순한 집회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상처와 오랜 분노가 응축되어 폭발한 소리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안보는 미국의 목이라는 말에 길들여져 왔던 국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책임진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해방을 2번 경험한다면 오늘이 바로 2번째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국민 감정을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환호가 단순히 감정적 반응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미군의 철수를 기뻐한 게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무대의 주체로 떠올랐음을 자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는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며 자원 입대를 선언했고 퇴역 군인들은 우리가 직접 방패가 되겠다라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결속이 실제 안보 역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런 장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 사회가 불안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오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은 혼란이 아니라 단결을 선택했고 두려움 대신 자존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을 믿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필수적 동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베이징과 도쿄는 한국 사회가 불안에 흔들리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광장의 결속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이 이미 행동으로 답을 보여준 셈입니다. 즉, 한국 사회 전체가 국가적 자존심을 공유하며 하나로 묶였다는 점이야말로 중국과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신감과 연결된 국민의 환호입니다. 삼성, 현대, 한화, LG와 같은 기업들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미국,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군 철수는 안보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적 경제 군사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화문에서 흔들린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 우리 산업과 우리 무기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환호는 단순히 군사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한미동맹이 국가 정체성의 일부였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자주국방과 독립이 한국인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겁니다. 광화문에 모인 군중은 그 변화의 시작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서울에서 미군 철수 명령이 내려지고 카메라에 미군 차량 행렬이 포착되던 바로 그 시각, 워싱턴은 충격과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상원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일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잃게 만들었다라며 대통령을 직격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방부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군수뇌부를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던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장성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이 왜 한국의 최후 통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합참의장은 고개만 숙였죠.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정보망이 한국의 결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미국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전략적 후퇴가 아닌 국가적 굴욕으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수 의원은 이건 2번째 4.20이라고 외쳤고 진보 의원들조차도 한국은 이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다라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의 여론은 분열이 아니라 패닉이었고 모든 화살은 백악관과 국방부를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는 SNS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글을 올렸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미국 언론은
대통령이 허공에 외치고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이민 단속, 방위비 협상 같은 이슈로 한국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그 결과가 미군 철수라는 형태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외교 전략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워싱턴의 혼란은 단지 철수 때문이 아니라 동맹국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의회 안에서는 만약 한국마저 독립한다면 NATO나 일본, 대만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럽계 의원들은 한국을 잃은 미국이 과연 NATO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패권 전체의 위기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의 군사력과 산업력이 워싱턴의 공포를 자극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면 미국은 필수적 존재로 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현무 6, 천궁 3, KF-21, KSS-3 같은 체계를 갖추었고 산업적으로도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회가 두려워한 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잃은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버린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는 미국 정치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동맹을 관리 대상으로 여겼지만 이제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상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 현실이 워싱턴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자 가장 먼저 충격에 휩싸인 건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오랫동안 주한미군의 존재를 견제 장치로 활용해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전략을 세워왔죠. 그러나 그 전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변화를 환영한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에서는 한국이 이제 미국의 족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 노선을 걷는다면 동북아 균형은 붕괴된다라는 보고서가 즉각 작성되었습니다.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자율적 결단력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눌러앉히며 중국과의 협상을 조율했지만 이제는 그런 중간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최후 통첩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함부로 압박을 가했다간 오히려 정면으로 반격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큰 악몽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취임 이후 계속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이제 그 구호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한국이 독립을 택하는 순간 일본은 고립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군 주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이 철수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미군에 의존한다. 이는 일본을 약소국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가진 군사적 자율 능력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무 6의 장거리 타격력, 천궁 3의 미사일 방어 능력, KF-21 전투기와 KSS-3 잠수함까지 일본이 자랑하던 이지스함과 F-35 전력은 이제 한국의 자주적 체계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미군 없는 한반도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현실이 도쿄에 발미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이 믿을 만한 우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도쿄는 한국을 협력할지 견제할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한국이 주도권을 쥔 구도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이 협력해도 한국 중심의 구조가 될 것이고 견제한다면 일본은 더 고립될 뿐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독립적 노선을 걷는 순간 베이징의 대외 전략은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그늘을 벗어난 상태에서 자체 핵심 무기 체계를 강화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해양 확장 전략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방산 산업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적 독립까지 더해진다면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의 독립선언이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양날의 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고 있을 때는 안정된 구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두 나라 모두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베이징도 도쿄도 한국이 더 강해질수록 자신들의 전략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대서양 동맹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과연 NATO는 안전한가? 독일의 슈피겔은 워싱턴의 우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서울의 결단은 유럽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평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은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는 장면을 한국에서 똑똑히 본 겁니다. 특히 유럽 각국의 반응은 불안과 불신이 교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당장 안보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러시아가 압박을 가했을 때 미국이 과연 끝까지 지켜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좀 더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유럽 스스로가 독자적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유럽에게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다시 일깨워준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군사산업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을 현실화했지만 유럽은 여전히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여전히 미국산 전투기와 해구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KF-21을 직접 만들었고 현무6 같은 장거리 미사일로 독자적 억지력을 구축했습니다. NATO가 아무리 자주성을 외쳐도 한국처럼 구체적 능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말뿐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NATO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미국 의존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서유럽은 한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미국에 맞서는 결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 동맹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신호탄이 된 겁니다. 한국의 선택이 유럽의 두려움과 동시에 부러움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반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군의 한반도 철수는 미국 패권의 쇠퇴를 상징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NATO와 맞서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결단이 미국의 권위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비춰진 겁니다. 모스크바는 이제 유럽 각국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보라, 한국도 미국을 거부했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 NATO 결속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NATO의 고민은 미국 없이는 안 된다. 미국을 벗어나야 한다.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사건 이후 유럽 내부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했고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위치에 섰습니다. 유럽도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무기와 방위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미군이 떠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가 안보 독트린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대지 않는다. 우리의 방패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의 창도 우리 손으로 쥔다. 이 한 문장은 한국이 이제 완전한 자주국가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독트린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궁 3 미사일 체계는 중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였고 현무 6은 베이징과 도쿄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KF-21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독자 개발된 5세대급 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KSS-3 잠수함은 심해에서 전략적 억제력을 보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독트린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 전력에 기반한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 새로운 독트린이 단지 군사 전략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경제, 외교의 산업 모든 면에서 독립적 전략을 수립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이탈해 한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안보 독트린이 곧 경제 독트린이고 외교 독트린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한국판 독트린은 작은 국가가 패권국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택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조 국가가 아니라 전략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겉으로는 한국이 위험한 길을 간다고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베이징 내부의 긴장감이 묻어난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미, 중, 일의 각축장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개척한다. 이 발언은 전 세계 외교가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독트린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역시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불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델은 단순히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준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의 독트린이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주도권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지킨다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동북아의 규칙을 만든다 라는 선언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에게 가장 큰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판을 짜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독트린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동시에 동북아 전략 구도의 중심축을 한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나 일본이 채우는 게 아니라 한국 스스로가 그 공간을 메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은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공식적 메시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독트린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곧바로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무기로 우리는 충분하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천공3, 현무6, KF-21, KSS-3는 단순한 장비 목록이 아니라 미국의 그 어떤 군사 장비에도 뒤지지 않는 완전 자립 체계의 증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천궁3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일본이 자랑하던 패트리엇 PAC-3보다 탐지거리, 교전 능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도입이 아니라 국산화율 100%를 달성했죠. 이는 곧 필요할 때 언제든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처럼 동맹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은 스스로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현무6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죠.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관통력과 정확도가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베이징과 도쿄 입장에서는 미군이 떠난 뒤에도 한국이 충분히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걸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특히 이 무기는 단순한 전술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의 손으로 동북아 질서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선언 말입니다. KF-21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일본은 F-35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블록 2에 이르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초음속 순항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를 쓰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격차가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SS-3 잠수함. 이 잠수함은 단순한 디젤 전기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을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핵심 억지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뜻이죠.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워싱턴이 철수한 뒤에도 한국은 여전히 바닷속에서 누구든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무기가 단순히 군사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업력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참여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이미 미국, 일본을 앞서던 한국이 이제는 방산 분야에서도 독자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미군 철수 이후 한국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미군 없이 버틸 수 없다라며 철수가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결국 미국이 잃은 건 단순한 기지와 병력이 아니라 한국이 필요하다는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미군 철수는 단순히 안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제 영역으로 파급되었죠. 삼성, 현대, LG, 한화 같은 기업들이 워싱턴의 오만한 태도에 등을 돌리면서 투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지아주에 21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던 한국 기업들은 이제 멕시코, 동남아,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시장은 더 이상 안정적 파트너가 아니라 위험한 변수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삼성의 결정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신규 반도체 라인 증설을 중단하고 대신 평택 화성에 초대형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또 일부 장비는 인도,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와 조지아 사태의 후폭풍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불합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탈미국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잃었고 한국은 기술 주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멕시코와 유럽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멕시코 공장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해 관세를 피하면서도 미국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빠져나가자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은 일자리가 줄고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었고 디트로이트 빅3가 백악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한화와 현대중공업 같은 방산 조선 기업들의 행보입니다. 원래 미국 해군은 한국 조선소와 협력해 차세대 함정을 건조하려 했지만 미군 철수와 함께 한국은 그 계약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유럽과 중동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선 방산 패키지를 수출했습니다. 워싱턴이 잃은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계 최강 수준의 산업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경제 전세는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관세, 이민 단속, 불합리한 동맹 구조로 한국 기업을 내쫓았고 그 결과 일자리와 투자, 기술까지 잃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국내 산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은 한국을 대안적 중심 국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몰락, 한국이 얻은 승리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상황을 보고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원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종속돼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한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미국마저 한국에게 밀려나는 장면을 본 이상 두 나라 모두 전략적 우위를 주장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이 경제 산업에서 독립적 우위를 점하는 순간 동북아 전체의 질서가 달라진 겁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두고 탈미국, 친한국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의 중력 중심이 서울로 이동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 워싱턴의 굴욕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부딪히는 일종의 전략적 격전장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을 견제했고 일본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안보를 확보했으며
러시아는 이 구조를 피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미군 철수가 현실이 된 순간 이 구도는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미국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조율하는 무대가 된 겁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를 붙잡아야 동북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반도가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상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독립적 주체로 자리 잡으면서 베이징, 도쿄, 워싱턴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즉, 한반도가 전쟁터가 아니라 협상장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를 위험에서 기회로 전환시켰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 중국의 미사일이 겨누어졌고 전쟁 가능성이 상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역설적으로 전쟁 리스크는 줄어들고 한국의 자율적 억지력이 강조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더욱 뼈아픕니다. 그동안 도쿄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관리 아래 묶여 있으니 일본은 일정 부분 안보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장을 강화하면서 일본은 오히려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일본 본토보다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도쿄는 외교적 군사적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지만 이제 그 카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순간 베이징은 서울과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이미 천궁3, 현무6, KF-21, KSS-3 같은 무기 체계를 통해 중국을 억제할 힘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한반도의 주권 회복이 동북아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합니다. NATO 학자들조차 이제 한국은 미국의 부속국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의 중심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최후 통첩은 단순히 미군 철수 명령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위를 타인의 전쟁터에서 자신의 무대로 바꿔놓은 선언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한국 경제와 외교에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외교 정책이 미국과의 관계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직접 아세안, 중동,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미중 경쟁의 희생양이 아니라 협력과 연결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때로는 총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이미지와 상징입니다. 이번 미군 철수 과정에서 세계가 목격한 장면은 바로 그런 상징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기지마다 펄럭이던 성조기가 하나둘 내려가고 그 자리를 태극기가 채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깃발 교체가 아니라 지난 70년간 지속된 불평등한 질서가 종말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성조기가 내려가는 순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듯 보였고 한국의 발전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불완전한 주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미군 기지 앞에서 한국 경찰이 시위를 막아야 했고 주둔비를 둘러싼 협상에서 항상 굴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성조기가 내려가는 순간 국민은 드디어 우리는 완전히 독립했다라는 감정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베트남 4.20 철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5년 미군 헬리콥터가 4.20 대사관 옥상에서 피난민을 태우고 떠나던 장면은 미국의 패권 쇠퇴를 알리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번 서울에서의 깃발 교체 장면은 그와 다릅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은 패전국으로 도망쳤지만 서울에서는 동맹국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건 승자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 능숙합니다. 성조기가 서서히 내려가고 그 뒤에 준비된 병사들이 태극기를 개양하는 장면은 세계 각국 방송의 톱뉴스로 실렸습니다. CNN 앵커는 이것은 깃발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의 교체라고 표현했습니다. BBC는 70년의 동맹 질서가 막을 내리고 한국의 세기가 시작됐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국제 여론은 분명히 그 장면에서 한국의 부상을 읽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외국 군대의 철수는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긴장과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극기의 개양은 단순히 미군 철수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은 일본 외교에 큰 충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군 기지에 성조기를 매달고 있고 독자적 안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은 TV 화면으로 한국에서 성조기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국의 현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독립을 택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의존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기지 앞에서 깃발 교체 장면을 직접 본 시민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내 아버지가 전쟁 때 미군의 통제 아래 복무했는데 이제야 진정한 독립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이제 미국을 통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외쳤습니다. 깃발 교체는 단순히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세대 간 역사 인식을 관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깃발 교체가 한국 사회 내부의 자신감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의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필요조차 없습니다. 경제, 산업, 군사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태극기의 개양은 국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 함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장면을 보고 한국은 더 이상 종속된 시장이 아니라 자주적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고 원화 가치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주가 폭락과 투자자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깃발 교체는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징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이제 완전한 주권국가로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발언이 힘을 얻은 이유는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이미 TV 화면에서 성조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외교적 발언을 뒷받침하는 드문 순간이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드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을 잠재적 전략 파트너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는 한국의 독립적 위상을 이용해 미국과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이 러시아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태극기는 어떤 외세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깃발 교체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뤄졌다는 데 있습니다. 베트남은 소련의 지원, 일본은 미국의 우산 속에서 움직였지만 한국은 스스로 산업과 군사, 외교를 준비한 끝에 이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태극기의 개양은 자주적 주권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조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올라간 순간은 단순한 상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과 함께 국제사회에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중심이며 세계가 기대는 새로운 기둥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작동할 새로운 원칙의 선언이었습니다. 외교적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은 한국 대표의 발언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메시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 역시 오랫동안 미국, 중국, 유럽의 패권적 압박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고 자주적 노선을 택한 순간 많은 신흥국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메시지가 단순히 동맹의 부정을 넘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 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협력, 방산 수출 등에서 한국은 이미 공정하고 상호이익적인 모델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미국처럼 관세와 압박으로 움직이지 않고 중국처럼 종속적 투자를 강요하지 않는 제3의 길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의 메시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을 자제했지만 일본 언론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의 주도국으로 불릴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주적 목소리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이 메시지를 불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아시아의 기둥은 한국이라고 선언한 순간 베이징의 논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한 군사력뿐 아니라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기에 세계는 한국의 말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바로 나타났습니다. 중동에서 한국형 원전과 방산 패키지가 연이어 수주되었고 유럽에서도 한국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수입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메시지가 공허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협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미국의 고립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우리가 세계의 리더라고 주장했지만 국제 언론은 한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다뤘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전략 허브로 부상했다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조차도 미국의 신뢰가 흔들리는 사이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벽녘 마지막 미군 차량 행렬이 남쪽으로 빠져나가고 먼지와 엔진 소리만이 도로 위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회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숨을 고르며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섰습니다. 70여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미군 주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진정한 주권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CNN은 미국의 가장 긴 동맹이 굴욕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했고 BBC는 한국은 이제 독자적 시대를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NHK는 일본은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택했다라며 자국 현실과 비교했고 중국 CCTV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밤 특별 담화를 통해 국민과 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군대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개척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 내놓은 선언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시작이 단순한 군사 독립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는 오히려 한국이 가진 이 힘을 전면에 내세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와 대등하게 협상하는 독립적 주체로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 장면을 치명적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세계는 이미 그것이 공허한 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잃었고 한국은 자율성을 얻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린 순간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입장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더 깊은 의존 속에서 고립을 우려하게 되었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예교적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동북아 질서의 중심은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미, 중, 일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판을 움직이는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국민적 차원에서 이 순간은 새로운 자부심을 낳았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며 이제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이라고 외쳤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가 지킬 나라는 우리가 만든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넘어선 세 번째 대전환, 바로 자주국방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